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목이 데이비드 코퍼필드예요. 연말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설이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니까 미셸도 나름의 성탄 특집을 좀 꾸며보려고요. 마음에 드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성탄절 우리 코로나로 지친 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소설들로 꾸며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특집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 코퍼필드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1849년에서 50년에 걸쳐서 발표한 작품이고요. 찰스 디킨스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산층의 생활과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비참한 하류 계층의 생활이 작가의 애정과 함께 잘 녹아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선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요. 1812년에서 70년 간의 세월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작품에 비해서 긴 생을 살다 가시진 않으셨네요. 1812년 포츠머스에서 태어났고요. 형제가 많은 데다 가난했기 때문에 섹스피어나 버나드 쇼와 마찬가지로 정규적인 그런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은 그 지역의 해군 격리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찰스가 9살 때 온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하게 됐죠. 아버지 존은 그가 모델이 되었던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작품의 한 인물 미코바처럼 매우 금전 감각이 희박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빚을 지셨고 끝내는 투옥까지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투옥된 때부터 어린 찰스의 고생이 시작되었고 구두약 공장, 작품에는 양조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두약 공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형무소에 있는 아버지의 옷가지를 나르곤 했다고 합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어쩔 수 없죠. 생이 그렇게 생겼으면 또 해야죠. 그런 생활이 한 2년여간 이어졌고 그 뒤부터는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성장해서 19세가 되어서는 어떤 신문사의 통신 기자가 되었고요. 이것이 그가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영국에는 아직 교통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찰스는 승합마차를 타고 영국 각지를 돌아다녔고요. 어촌이나 한적한 농촌마을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찾아낸 다음 그만의 독특한 문체로 기사를 썼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한 세상사는 나중에 집필한 작품들 속에서 생생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겠죠. 그가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837년에 두 번째 작품인 피크위크 클럽의 기록이라는 책을 출간한 다음부터예요. 그 소설에서 주인공 피크위크를 통해 보여준 작가의 훌륭한 유머 감각과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어려서부터 아주 다사다난했던 그런 생을 거쳐온 게 유머로 바란 게 아닌가 싶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찰스 디킨스는 행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 아내와 이별하는 불행은 있었지만 작품을 하나씩 출간할 때마다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져서 고향 근처에 커다란 저택을 세우고 그곳에 안주했고요. 1870년에 찰스가 자신의 집에서 화려한 일생을 마감했을 때는 그 당시에 영국의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찰스가 죽었으니 이제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했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초기 작품인 크리스마스 캐럴은 1843년 작품이 대체 얼마나 널리 그리고 또 깊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일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설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데이비드 코퍼필드 이 작품은 한 중산층 소년이 작가로 성공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에서 엿볼 수 있는 건 어쩌면 좀 자전적인 경험, 자신의 얘기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죠. 중산층 소년이라기보다는 가난한 그런 불우한 시절을 보낸 찰스 디킨스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딛고 일어나서 영국의 대작가로 성장해가는 그 본인의 인생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주옥처럼 심성이 고운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6개월 만에 태어난 유복자고요. 온화한 성품의 어머니와 친절한 유모 페고티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순진하게 자라죠. 그러나 얼마 뒤에 어머니는 머드스턴이라는 불안당과 재혼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어린 데이비드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먼저 세일럼 하우스라는 학교로 보내지는데요. 그곳에서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사이에 그리운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뒤 그는 머드스턴이 경영하는 그 새아빠가 경영하는 템스강 옆에 있는 양조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곳에서는 새끼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 대신 물로 배를 채우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참을성이 많은 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도망칠 결심을 하게 되죠. 데이비드에게는 좀 괴팍하지만 정이 깊은 배시라는 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도버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바로 이 큰어머니를 찾아 도버로 향하는 비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톰 소여의 여행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네요. 어쩌면 후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씨 좋은 이 소녀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갈아입을 옷이 든 짐과 그리고 전 재산인 1파운드의 돈을 도둑 맞아요. 아이고야. 그는 도버를 향해 서둘러 가면서 낮에는 땀과 먼지투성이가 되고 밤에는 풀을 베개 삼고 밤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잡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입고 있던 윗도리마저 벗어서 팔아 버려야 할 지경에 이르죠.
괴로울 때는 어머니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라요. 기특한 그는 그 어머니의 환영을 유일한 벗으로 삼아 갈 길을 서두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큰어머니한테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큰어머니는 그대로 소년을 받아들여요. 캔터베리 학교에 다니게 해줍니다. 이 학교 생활은 데이비드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학교를 졸업하자 스펜로 앤드 조킨스라는 법률 사무소의 서기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변호사의 딸인 도라와 결혼합니다. 아내 도라는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아내였고요. 남편에게 순진한 사랑을 바치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는 데이비드의 평생에 다시 없는 슬픔이었어요. 아버지는 뱃속에 있을 때 여이고 어머니는 학교 다니던 시절의 여이고 커서 결혼을 하니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요. 슬픔의 연속입니다. 다행인 건 그 무렵에는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도 이제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그런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학교 시절에 큰어머니의 변호사인 위크필드 집안의 신세를 지고 있을 때 그때 알게 된 그 집 딸과 재혼을 합니다. 아그네스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전처인 도라와는 달리 보기 드물게 총명한 여성이었고요. 집안을 잘 꾸려나갈 뿐 아니라 남편에게 훌륭한 정신적 자극을 줍니다. 데이비드로서는 훌륭한 인생의 반려자를 얻은 셈이죠. 그가 나중에 작가로 성장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아그네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운이나 나쁜 운, 큰 돈, 큰 부와 또 큰 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온다고요. 이 데이비드에게는 여러 인생의 인물들이 슬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지만 또 그의 일생에 다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연말을 맞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각자의 인생길을 잠시 뒤돌아보시면 내 인생에 인연들은 어떤 인연들이 있었나, 나에게 좋은 기운과 기회를 가져다 준 그런 고마운 인연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나,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지 싶습니다. 데이비드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가의 유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작가의 아버지가 모델이 되었던 미코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데이비드가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을 무렵에 하숙집 주인이었죠. 정말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조장이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재혼했던 새 아버지가 하셨던 그 양조장이죠.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던 하숙집이 있다 보니 낙천적이었나 봅니다. 이렇다 할 수입은 없어도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마음껏 즐기기 때문에 하숙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빚이 늘어갔고요. 그렇지만 그런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항상 허풍을 떠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미코바라는 인물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미코버리즘이라는 낱말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코버리즘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바로 낙천가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많이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작품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읽혔었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1년 수입이 20파운드라고 치자. 그 사람의 지출이 19파운드 19실링 6펜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만, 만약 지출이 20파운드 6펜스이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 라고 어린 데이비드에게 이야기하죠. 방만하게 돈을 쓰는 그가 그럴듯하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독자 누구라도 웃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데이비드 코퍼필드는 생기발랄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분신이에요. 데이비드 코퍼필드에 대해 작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한다. 나는 나의 공상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이지만 세상의 많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특별히 아끼는 자식이 한 명 있다. 그 이름은 데이비드 코퍼필드이다. 라고 이 소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찰스 디킨스 본인의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공상적인 작업을 끝낸 것은 기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자식과 이별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어요. 집필 뒤에 이별을 안타까워한 거죠. 이 주인공들과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을 내 품에서 떠나가는 이 소설 한 편과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주인공, 이제 독자들의 품으로 갈 이 주인공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데이비드는 작가의 본신답게 그 성격이 참으로 생기발랄해요. 그는 의붓 아버지에게 냉혹한 취급을 받았죠. 양조장에서요. 오죽했으면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큰어머니에게 가는 길에 전 재산이라 할 모든 것을 또 도둑맞고 많은 우여곡절들이 이야기 속에 쭉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에도 주인공 데이비드는 좌절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헤쳐나갑니다. 양조장에서 도망쳐 나와 큰어머니가 사는 곳을 향해 맨손으로 도버 가도를 달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기특하고 가련하지만 그의 신변에는 항상 밝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어른이 된 뒤에도 굳건한 의지를 잃지 않아요. 세상의 권위나 불합리한 압력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반발한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얼핏 보기에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평범함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해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런 정도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정도의 이런 인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 주변엔 좀 그런 것도 같고요. 또 그것이 이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점이 바로 이 주인공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작가 본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 같아요. 앞서 이 찰스 디킨스가 굉장히 행복한 작가로서 매우 행복한 그런 삶을 보는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생전과 사후를 가리지 않고 영국에서 이 디킨스가 가졌던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해요. 한 파티에서 만약에 저는 디킨스를 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대화 속에 주질 않았다고 해요. 요새로 치면 어마무시한 베스트셀러 작가, 이 팬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작가였나 봅니다. 프랑스의 알랭스 보통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어느 날 디킨스가 한 소녀의 인형을 잘못해서 망가뜨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 미안해 하면서 새 인형을 사 주었고요. 그러자 그 소녀의 어머니가 오히려 미안해 하면서 답례로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요. 그때 디킨스가 받게 된 그 책은 놀랍게도 데이비드 코퍼필드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이 찰스 디킨스가 바로 그 찰스 디킨스, 데이비드 코퍼필드의 작가인 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고마운 사람에게 뭔가 한 권의 책을 선물하였는데 그 책이 바로 내가 쓴 책이라고 하면 작가가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찰스 디킨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작품 그리고 주인공이 바로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일 수밖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디킨스가 생을 통해서 남긴 여러 다양한 책들이라는 그 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나의 산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일 수도 있고 책을 쓰시거나 미술을 하시는 분은 어떤 그런 좋은 책 또 어떤 좋은 그림이나 사진 여러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의 훌륭한 제자들이 그 산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일까요? 또 어떤 분은 황금알 같은 주식일까요? 펀드 상품일까요? 아니면 강남의 아주 높은 고층 아파트일까요? 뷰 좋은. 연말이어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 주는 거, 올해의 무슨 상, 그리고 올해 베스트 이런 것들 많이 꼽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 나의 작품들, 내가 창조한 것들, 내 소유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서 내보낸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그리고 가장 나를 보람있게 하는 것, 나를 가장 많이 투영한 것 등등.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떤 작품을, 어떤 1년을, 어떤 2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오늘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읽어 보시거나 스토리까지는 다 기억하거나 읽어 보시지 못하셨을 그런 소설을 소개해 드렸어요. 데이비드 코퍼필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톰과 헉 이런 인물들이 미국인들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영국인들에게는 이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따뜻하게 빛나는 그 별과 같은 영혼을 잃지 않았던 그런 데이비드 코퍼필드. 우리나라 작품 중에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아무튼 반가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의 성탄 특집 2회를 기대해 주시면 또 제가 한번 부흥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소설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